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각급 학교가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설렘 가득한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실을 채워야 할 학생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떤 대학은 추가 모집을 6차까지 진행했고요.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신입생 모시기 하는 대학도 많았습니다만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 두 곳에서는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미충원 전체 인원은 307명, 학교 한 곳당 150명이 넘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순천대학교도 3차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는데 101명이 결혼된 상태에서 지원 인원은 20명에 그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대규모 휴학까지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학생들 보기가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한 곳에서는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충원이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 우리 대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총선 전망대 이번 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을 여성 전략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현역인 서동용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주말 사이에 정치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좀 총 정리하는 시간들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정리를 보면 공천 발표가 다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그야말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경선에서 탈락한 전남 동북권 지역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순천 갑선거구 경선과 관련해 지난 3월 1일 민주당 손훈모, 김문수 예비후보 2명을 상대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겠다는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 이후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정치권 분위기에 다시 기름을 부은 형국인데요. 컷오프 대상인 서가번 신성식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이 발표된 컷오프 상황을 번복하는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컷오프 당한 후보들의 반발이 이후 선거 과정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컷오프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신성식, 서가번 예비후보 모두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지역 일부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었던 예비후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선에서 배제되었다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특정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광양 선거구, 그러니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이죠. 민주당 공천 발표도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인 서동용 예비 후보, 이충재, 유근기 예비 후보를 배제하고 권양엽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했어요. 네, 3월 1일 순천 갑선거구 예비후보 2명의 컷오프 발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에 광양지역구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양지역 후보로 권양엽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해온 현역 국회의원인 서동용 예비후보와 이충재, 유근기 후보를 아예 경선에서 배제했습니다. 민주당 단수 공천으로 후보로 확정된 권양엽 예비후보는 전남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여성 후보로 46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전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양엽 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서동용 예비후보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서동용 예비후보는 여성 전략특구 지정과 전략공천 결정에 대한 재고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요. 서 예비후보는 이번에 단수로 추천된 후보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도 아니고 지난 수개월간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동일하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경쟁해온 후보라며 처음부터 전략공천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현역이 유일하게 이제 불출마한 후보를 제외하고는 경선을 치르지 못하게 된 서동용 예비 후보, 잠시 후에 또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통해서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죠. 자, 주말 사이에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컷오프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는 리턴 매치 이용주 주철현 전현직 국회의원 맞붙게 됐고, 여수 을 선거구는 김혜재 현 의원, 조계원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명이 경선을 펼칩니다. 네, 3월 1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수시 갑선거구에 주철현 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 간의 2인 경선을 치르게 하고, 여수 을선거구에는 김혜재 현 의원과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 간 2명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은 컷오프 발표와 관련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일부에서는 권오봉 예비후보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권오봉 예비후보는 최근 여수시 을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적합도 조사에 자신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선 후보가 발표된 여수 갑선거구 민주당 경선 주자로 확정된 이용주 예비 후보도 경선 후보 TV 토론에 참여를 두고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용주 예비 후보는 SNS를 통해 여수 MBC의 경선 후보 토론회에 주철현 예비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주 예비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전남 동부 지역 컷오프 공천 결과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심 수용 여부가 최종 발표되면 후보자들의 최종 행보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민주당 기류도 형성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의 경선 컷오프와 공천 결과 발표 이후 지역별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되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 총선에 변수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 순천시 선거구의 경우 여야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 거의 분구가 확정적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선거구가 분구되지 않았고, 경선 컷오프 발표 과정에서도 최근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높은 지지도를 보인 예비 후보들이 컷오프 당한 결과에 대해 이 당사자인 예비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선거구 역시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중앙당이 단수로 후보자를 공천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고, 지역 일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이정현 예비후보가 이 권양엽 민주당 예비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부 컷오프 후보의 무소속 출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주말 사이에 전남 동부 지역 총선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어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주말 동안에 8곳의 후보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고, 을 선거구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여수 갑에는 박정숙 국민의힘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을 공천했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는 김영주 전 열린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회계 책임자를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여수 을과 담양을 포함한 선거구에 대해서도 금주 중에 공천 후보자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주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도 후보 추천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이후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남발전 택배 도착 홍보 차량 운행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 정책과 복지, 또 정치개혁, 서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국민의힘의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거 홍보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선거 홍보 차량은 도내 22개 시군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이 홍보물을 배포하게 되는데,
이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또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한 주간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진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선거구 획정이 됐어요. 선거일 전 41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총평 먼저 주시겠습니까? 41일 만에 된 것도 굉장히 늦은 거고요. 기록적으로 늦게 획정된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양당이 이제 합의를 계속 못하다가 결국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 한 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합의를 한 것도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례대표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일찍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예전과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양당 모두 양대 정당 모두 위성 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가급적이면 국민의 투표가 비율에 맞게 좀 정당의 지지대로 의석으로 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던 제도인데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마저도 이제 자기들이 독점을 하면서 안 그래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소수 정당 몫이 줄어들었는데 그 적은 몫에서 또 한 석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받을 여지는 아주 많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되는 이유가 인구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이제 4년에 한 번씩 맨날 이제 선거구 획정 언제 하냐 이렇게 비판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석수를 좀 많이 늘리지 않으면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천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도 분구가 가능하지만 다른 곳들은 나머지 행정구역과 합치지 않고선 도저히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으로는 너무 많은 인구가 이제 몰리고 있고 지방에는 점점점 남아있는 인구가 적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 일찌감치 좀 손봐서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매번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전남 지역에 짚어볼 게 많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순천 분구가 안 됐습니다. 21대 국회와 같은 선거구로 총선이 치러지는데 지역에서는 서부 동부 간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갈등 양상도 보였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소병철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의 이제 소임 하나, 그것이 이제 순천 자체를 이제 갑과 을로 분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루고서 이제 물러난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죠.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2020년 선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로 나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걸 예상했던 분들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순천이 나누어질 걸 생각하고서 준비했던 분들한테는 좀 혼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것을 자신이 그나마 임기 중에 순천 시민들에게 업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이제 소병철 의원도 굉장히 이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이제 지역구 선거구뿐만 아니라 이제 순천 지역 내부에도 갈등이 좀 심하죠. 그것은 이게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정치인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시끄러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순천의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서동영 의원이 잠시 후에 인터뷰 나누겠습니다만 컷오프가 됐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지역에선 처음이고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가 3인으로 됐다가 다시 단수 공천이 또 됐거든요. 이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좀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나 늘 이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역대 선거를 돌이켜 보면 특별히 더 혼란스럽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 역대급으로 오히려 조용한 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새 선거구 사례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 서동영 의원이 컷오프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가 약간은 원칙이나 어떤 당규상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은 공간위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야 이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 그곳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상 되어 있으니까, 네. 그곳에서 기존에 이제 많은 소란을 일으킨 분들 또는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얼마든지 배제하고 다른 후보 둘로 경선을 붙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을 선거구의 경우는 사실 어떤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략 지역구로 애초에 지정된 곳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현역 의원들 컷오프하고 지금 권향엽 의원이 이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경우는 최대한 선해를 하자면 그동안 이제 전남에 이제 여성 의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경선을 거쳤을 때 사실 여성이나 청년이 경선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좀 중앙당 차원에서 광주 전남 전체에 획일적으로 남성 후보들만 내세운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려한 것일 텐데 서동영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고, 이계호 의원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처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단수 공천을 하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번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 사실 이 프로세스, 이 공천의 이제 일반 정상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나머지 배제된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3인 경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기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각이 타당하냐? 그건 사실 이제 전략적 관점인데,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이제 당직자 또는 지금 이계호 의원이 어떤 당직을 맡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책위 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계속 선거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 예.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앙 당사에 하루 종일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실제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환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다들 억울하고 아쉬운 점이 있겠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천 갈등 그리고 탈당도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인데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백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전망을 좀 여쭙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 전망을 하기는 좀 이르고, 또 양당의 공천이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선수들 후보들을 이제 대비해서 볼 수 있을 때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소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르게 보면 기존에 이제 의석수가 많았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많고, 다선 의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불출마 시켜야만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예. 불가피하게 이제 거쳐가야 될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당대표가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시스템이다, 떠나는 사람 붙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매우 냉혹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또 나름 이제 당의 중심을 잡는 차원에서 불가피할 수도 있겠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위기 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고 또 뭐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심판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국정 지지의 목소리가 점점점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여서 공천 과정을 마무리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모드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이제 창당이 됐고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애초에 이제 이 민주당의 이제 논란, 공천 잡음에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법한 정당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이었을 텐데, 네. 지금 이낙연 신당 쪽으로는 별로 이제 지지 이동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그렇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도 이제 뭐 이탈하는 현역 의원들도 별로 합류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보는 정당이 조국 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도 이제 민주당과 같은 이런 수권 정당, 집권을 노리는 정당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 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걸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권자 집단을 좀 넓게 포섭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반대쪽에서는 민주당을 뭐 좌파다 뭐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진짜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 이제 민주당으로 성이 안 차는 분들의 지지를 흡수하기에 이제 적절한 정당이 아닌가. 또 때마침 녹색정의당이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의당이 원내 진입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인기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제 요 반사이익, 양쪽에서의 반사이익이죠. 그 반사이익을 지금 조국 혁신당이 분명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함께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당인가요? 이 당과 비례대표 지지를 이제 나누어 가짐으로써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미래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은 인물 못 싣게 이제 혈안인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임종석 전 실장도 간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서로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도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연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광주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다시 진행했단 말이죠. 뭐 좀 잘 안 풀리는 걸로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출마하기로 이제 선언하기로 한 날 이제 급하게 다시 취소를 한 것은 뭔가 이제 임종석 실장과 같은 좀 비중 있는 인물이 영입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기대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벤트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잘 되면 계속 선순환을 하는데 잘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탈하는 의원들도 들어올 생각을 할 텐데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또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오니까 또 지지가 안 오르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잘못됐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라서는 과정에서 그 당의 이미지가 이제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로서는 호남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데 그래서도 이제 광주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 전 지역을 공천했거든요. 뭐 16년 만이라고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16년 만이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당이었던 적이 없던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당인 적이 있지만 호남의 전 지역에 공천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제 호남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구애 제스처를 취하셨고 그리고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역대 어느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도 호남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뉴스로는 광주 지역 위원장과 전남 위원장 김화진 위원장하고 주기환 위원장 이 두 분이 이른바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 이제 입당을 했죠.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광주와 전남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분위기는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과 같이 이제 인지도, 지명도 여러 면에서 이제 월등한 분이 또 출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도 국민의힘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지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천 4분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뭐 주말 사이에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의 뭐 분신 시도 뉴스도 나오고 뭐 이틀간에 걸쳐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정당이 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분란이나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분신 시도까지 할 정도로 억울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선 의원들의 탈락이 많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 탈락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탈락하는 경우에도 초선 의원들이 많고 그 말은 이제 다선 의원들이 탈락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당내에서 비중이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비판의 저항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항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경선을 붙인다든지 또 컷오프를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했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원외 인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컷오프도 하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물을 또 공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분들은 그쪽에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 뭐 호남 지역에서야 뭐 단수 뭐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란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디나 경쟁이 치열하면 그만큼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갈등도 없으니까 꼭 갈등이 없는 것이 좋고 갈등이 있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총선 전망대 마무리해보죠.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국회에서 선거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던 전남 동부지역 민주당 공천도 급박히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지난 3.1절 휴일에 민주당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여성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전략 지역구가 됐고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인터뷰 직접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서 의원님? 예, 서동용입니다. 예,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까요? 되게 황망하고요. 뭐 억울함도 크고요. 좀 사실은 정확하게 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거였고 사전에 전혀 예고되지 않았고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어서요. 예, 어쨌든 또 이제 문제가 벌어졌으면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부지런히 지금 지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개진하고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의미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이 좀 오늘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성 전략 지역구로 해당 지역이 지정된다는 사실 언제 들으셨습니까? 지난 3월 1일 날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 지역 경선을 발표하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을 전략 특구로 지정한다. 뭐 이런 말을 이제 공관위원장이 했어요. 예. 그거 텔레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 전에는 없었고요? 전혀요.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왜 전략 특구로 지정돼야 하는지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고 순식간에 발표가 나오고 진행된 어떤 당 지도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전략 특구 지정을 되돌려 달라 이런 재심 신청서를 당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앞서 심정 여쭐 때 억울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왜 억울한지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하자가 있었다거나 예.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제가 뭐 당연히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우수원상을 국가우수원상을 4년 연속 받았고 언론도 주는 거고 당에서 주는 것도 받았고 그다음에 당 교육특위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싸움을 제대로 저는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분들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이분들 낙마시킬래 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활동도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평가에 있어서나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제가 그런 지적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컷오프가 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의 이 억울함을 해소를 하려면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돼요. 니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당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다시 좀 재판단을 해주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수행 부실장이 권양엽 예비 후보다. 그래서 사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냈는데 어떤 이야기 주시겠습니까? 권양엽 후보는 4년 전에 저하고 한번 경선을 붙어서 저한테 지셨던 분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자 부인 수행팀에 있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건 뭐 저는 뭐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사천 논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럴 리는 없다. 설마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다라는 생각들은 좀 강하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게 아니면 다른 게 설명이 돼야 될 텐데요. 다른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민들도 자꾸 거기에 생각들이 좀 동조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정말 사천이라고 하는 이 비판, 지적 이거를 벗어나려면요. 저를 왜 컷오프 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설명을 촉구합니다. 비명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뭐 이른바 수박 논란도 있었고 저희가 또 터러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고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충고 내지는 뭐 지적도 해오셨고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요? 예, 특히나 이제 체포동의안 두 번을 거치면서 제가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뭐 의혹들이 있었죠. 지적과 비판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라디오 전망대에서 그 부분을 해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역에서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체크를 안 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일 거예요. 문제는 당 대표하고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는 당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믿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되게 궁금한 건 뭐냐면 제가 서로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은 친명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제가 무슨 비명의 대표주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자꾸 그러는 거냐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세게 싸우는 사람들은 다 경선을 붙이고 왜 저만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저를 빼내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현역 의원이시니까 이제 상대 정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신 지역구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이 또 마음이 좀 편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침에 이제 모 신문에서 수행팀 기사 나오면서 친명들도 반대하는데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천 논란 이렇게 기사를 실었길래요. 오늘 연락도 많이 받으셨죠? 오늘 여기저기서. 오늘 뭐 기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쭉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이 논의가 진행이 돼버리면요. 우리 당이 오늘 임종석 실장의 잔류로 인해서 겨우 이제 갈등을 좀 수습하고
좀 이제 총선 본선을 위한 준비들을 본격화해야 하는 타이밍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로서는 부담스러운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에서 저한테 그럼 그게 아니었으면 왜 저를 컷오프를 했는지, 컷오프가 정당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빨리 조치를 해주시는 게 이게 빨리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결은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그 권영겸 예비후보 측에서는요. 그 선거구 이번에 획정도 결국에는 이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지적을 하셔서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 뭐 다 잘했냐, 뭐 여기 의견만 뭐 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선거구 획정을 21대 지금 순천시 해롱면을 광양 목성구대에 갖다 붙이는 이 선거구 획정은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이고 게리맨더링이고 옳지 않은 조치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때부터 저는 4년 내내 해왔었고요. 예. 이걸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잡지 못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무한히 제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선거구 획정 바로 직전에 순천을 단독으로 2개로 분구하는 안이 아직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병철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불출마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희는 확신을 가진 사안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저 혼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일이 되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의원 숫자에서 확 그 저울추가 좀 기울어져 버린 면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당 지도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좀 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저는 뭐 지극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라는 생각.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왜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인데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은 이렇게 지형적으로 자르고 인구가 더 적은 여수는 그대로 두는 거냐, 이 불합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당 지도부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옳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분명하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유권자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심 신청을 하셨습니다. 결과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위원회가 내부적인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할 텐데요. 뭐 이번 주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라고 하면 이번 주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재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다시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예, 상황들을 계속 좀 지켜보면서 또 당 지도부에는 제가 계속 좀 호소를 좀 드리는 게 본선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좀 드리고 있어요. 예. 본선 경쟁에 대한 체크가 된 거냐 지금 이게 경선을 하면 그 과정에서 그 경선 과정 자체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렇게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해버리면 뚝 떨어지듯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본선에 대한 대비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전략 공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발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셔서요. 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이 대책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판단해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관위에서 만약에 서 의원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 결국에는 라는 전제를 이제 해놓고 질문을 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탈당 내지는 뭐 무소속 출마 가능성 같은 것도 열어놓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그래도 아직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시스템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꾸 생각 자체가 좀 길어지고 많아지면 또 어떻게 생각이 흐를지를 몰라서 일부러 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당의 답을 받아보고 저희 시민들하고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판단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이 발표됐는데 전남에서는 목포, 광양 등 7개 시, 군이 선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또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형성, 여기다 정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선정된 7곳 중에 목포와 무안시라는 해외 관광 융복합형으로 통합 돌봄과 공동 학구제를 운영하고요. 나주시는 에너지 중심 혁신 도시형으로 에너지 확보를 연계하는 형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영암 강진의 미래 농생명 산업 특구는 글로벌 교육과 외국인 거점 지원센터, 국제 직업 고등학교 유치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은 K 첨단 산업형으로 순천대 글로벌 대학과 연계해서 신소재 철강을 주로 발굴하는 계획이 되는데, 이로써 전남도는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무튼 이 성과는 시범 운영 기간 3년 동안 시군별로 30억에서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공개한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도 본청의 경우에는 5,383건, 6억 3,3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대별로는 10만 원 기부 건수가 전체 90%로 가장 많았고요. 특히 전체 기부 건수의 63%인 3,431건이 12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기부자가 많이 선택한 인기 답례품은 청정 전남의 우수 농특산물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쌀과 한우, 굴비, 김치류, 홍어가 인기를 끌었고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억 원을 넘어서 143억을 모금한 전남도와 시군은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금 200억을 목표로 전략적 홍보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에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가 있는데요.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의대 지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비상진료 대책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전공의들이 출근을 중단하고 있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 집단 휴진 기간 중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비상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 대책반과 응급의료 지원반, 또 대협력반 등 6개 조직으로 꾸려서 의사 집단 행동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이 됩니다. 시군도 의사 집단 행동 대응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회 또 의료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의료 경비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내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5개소와 또 응급의료시설 9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하고요.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3곳도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 근무하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형 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서 경증 환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게끔 안내하도록 시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법무부로부터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간 베트남과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이 3개국 인바운드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동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무사증 입국 제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도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으로 전세와 전기선을 유치해서 베트남 시운명을 시작으로 4천여 명의 무사증 관광객이 우리 전남을 찾은 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 제도 연장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고요. 더불어서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저희들이 주력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광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요.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203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모두 7,500억을 투자해서 2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2기를 구축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 업무 추진단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광양시와 광양만고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KT와 MS는 데이터 센터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지원하는데 전남도는 산업부의 데이터 센터 지방 분산 정책 추진에 발맞춰 광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적기에 건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 100기 유치를 목표로 동부와 서부, 중부 이 세 개 권역별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유치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에 365일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2곳으로 늘어나요. 예, 말씀하신 달빛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을 방문해 예외 진료를 받도록 한 의료기관인데요. 지난해 12월 순천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연 데 이어서 3월에는 광양서 2호 병원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병원은 2014년 첫 시행 이후 1월까지 전국의 66개소가 운영 중인데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과 야간 업무 부담으로 신청 병원이 없어서 그동안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연간 운영비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4억 3,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야간 진료 관리료도 2배까지 인상하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부모의 육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서부권과 중부권으로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 동부청사가 지난해 개청한 이후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지역민의 호평을 받는 등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새로운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예요. 예, 맞습니다. 전남도 동부청사는 개청일의 도민 소통을 위한 열린 광자부터 문화향유 기회 확대까지 열린 청사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동부시대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 대표들과도 수시 간담회를 통해 소통 채널을 넓혀가고 있고요. 앞으로 동부청사는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새로운 주축들 역할을 충실하도록 지역민을 섬기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국 동부권이 산업 기반 시설과 신성장 동력, 또 미래 먹거리인 첨단 전략 산업으로 남해안 문화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하고요. 특히 영원한 화합과 번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